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두 번 다시 북한의 핵 파일을 열어볼 필요가 없도록 분명히 하는데 대북 외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일 밤 캘리포니아주 한 행사에 참석해 전임 정부 시절에 있었던 비핵화 협상은 실패로 이어졌다며 꺼낸 발언입니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북한의 비핵화가 이 세계의 최상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납득시키는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은 미국 CBS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이 결코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어느 정도의 핵 능력을 갖추는 것이 김정은 왕조의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는 구미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서 정파적인 이해관계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폄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구미보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 예정이라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간의 회동에 불참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어제 두 번째로 검찰에 나와 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뇌물수수, 성범죄 혐의에 대해 이번에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 여성이 납치됐다 구출된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이번에는 가톨릭교회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명의 교환들이 미사가 진행 중이던 교회에 들어가 총격을 가하면서 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벌인 공격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파일을 다시 열어볼 필요가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대북 압박 기조를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과거 정권 시절에 있었던 비핵화 협상이 북한의 추가적인 핵 생산과 외교 실패로 이어졌다며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네, 북한과 관련해 전임 정부들과 같은 일을 하는 걸 반복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북한에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5월 13일 월요일 아침엔 이재승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과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 시간 11일 밤 한 행사에 참석해 북한과 체결한 합의와 과거의 노력들은 북한의 핵무기만 늘렸을 뿐 미국의 외교적 실패를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외교는 북한 핵 서류를 다시는 열어볼 필요가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과거에 실패한 비핵화 합의들이 북한의 핵 개발을 위한 시간만 벌어졌다는 인식에 따라 이번에는 이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북한 핵 문제가 세계 최고의 관심사라는 점을 중국과 러시아에 이해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국제적 대북 제재 대열에서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외교를 통한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은 최근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결코 완전히 비핵화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북한이 최소한 어느 정도의 핵 능력을 갖추는 것이 정권 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기조에 대해선 대담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북한 매체가 어제 우리 정부를 향해 인도주의와 같은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는 그만두라고 주장했습니다. 인도적 식량 지원 방침에 대한 북한의 첫 반응입니다. 개성공단 재가동은 미국의 승인 대상이 아니라며 우리 정부의 결단도 촉구했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지난 8일입니다. 전날 한미 정상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적 지원을 지지하며 급물살을 탄 겁니다. 하지만 곧바로 9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식량 지원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어제 북한 매체 메아리는 개인 칼럼 형식으로 식량 지원을 언급했습니다. 매체는 주변 환경에 얽매여 남북선언 이행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뒷전에 밀어놓고
인도주의니 하며 공허한 말지레와 생색내기나 한다고 했습니다. 경제 교류 등의 내용을 담은 남북선언을 이행하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매체 조선의 오늘도 사실상 같은 주장을 담아 보도했습니다. 개성공업지구 재가동 문제는 미국의 승인을 받을 문제가 아니라며 남측이 승인이니 제재의 틀이니 하면서 외세에게 협력 사업에 대한 간섭의 명분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인도적 식량, 약품 지원은 계속 추진할 사안이지만 개성공단 재개는 제재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 당장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정파적인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폄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파행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제 경북 구미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당대표 취임 이후로는 첫 방문입니다. 황 대표는 사람들이 고속도로와 포항제철을 세운 일만 기억하지만 삼성전자의 뿌리가 된 전자산업을 일으킨 것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 일이라며 위대한 업적을 기린다고 했습니다. 정파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님의 그런 업적을 폄훼하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명록은 애국 애민의 정신 잊지 않고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 만드는 일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날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추경이 제1당의 폐업으로 논의조차 안 되는 상태라고 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반박했습니다. 그런 국회 망가뜨린 게 누굽니까? 잘못된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생가 방문에 앞서서는 경북 영천 은혜사에서 열린 공축 법요식에 참석해 불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어제 만났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이달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추경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당정청의 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국회 파행을 일선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윤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사무실이 모여있는 의원회관 입구가 한산합니다. 곳곳을 둘러봐도 의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역구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의원님들 안 계시고 다 지역구 내려가 계시죠. 지역에서 요청하는 행사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내년 4월 총선까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지금부터 더 꼼꼼하게 지역구를 챙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의원실이 공개한 일정표엔 지역구 행사가 시간 단위로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장외투쟁 중인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지역구 챙기기에 바쁩니다. 한 의원은 지역구 행사와 당의 장외 집회까지 모두 참석하기 위해 수시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5월이 아무래도 가정의 달이잖아요. 어린이날도 있고 또는 어버이날도 있고 분 단위로 이렇게 일정들을 이렇게 소화하셔가지고.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공천을 앞두고 지역구를 잘 관리해야 하는데 차라리 국회가 파행해 다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민생 입법과 추경 등 5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할 시급한 이유가 많지만 의원들이 지역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여야 간 빨리 대화를 해갖고 국회 열려갖고 또 민생 현안들을 빨리 입법을 또 해결해야 됩니다. 국회가 정상화되기까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한 달 가까이 납치됐다 프랑스군에 구출된 한국 여성. 프랑스 파리에 도착을 했고 건강 등의 문제가 없고 빨리 귀국하길 바라고 있어서 조만간 한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이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단계를 더 올리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파리 근교 빌라쿠블레 군 비행장에 프랑스 정부 전용기가 도착합니다. 공항 주변엔 무장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구출된 40대 한국인 여성과 프랑스인 2명이 내립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파를리 국방장관 등과 활주로에서 이들을 맞았습니다.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황토색 옷을 입은 한국인 여성과도 악수를 나눴습니다. 르몽드 등은 우리 국민의 이름이 장모 씨라고 보도했습니다. 최종문 주 프랑스 대사도 활주로에 나갔습니다. 구출된 이들은 희생된 군인 2명을 애도했습니다.
Bon, toutes nos pensées vont aux familles des soldats et aux soldats qui ont perdu la vie pour nous libérer de cet enfer. 귀빈실에서 가족과 통화한 한국인 여성은 군 병원으로 옮겨져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심리치료 경과를 지켜보고 나서 퇴원할 예정입니다. 여성은 빨리 귀국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대사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감사와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나폴레옹의 묘가 있는 이곳 앵발리드에서 희생된 군인들을 기리는 추모식을 열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납치된 사람들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군인 2명이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 프랑스에서는 경고를 무시하고 위험 지역에 간 인질들에 대한 비판 여론도 일고 있습니다. 숨진 군인들은 인질들을 위해서 총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에 대한 추모식이 현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이한주 기자입니다. 구출 작전 도중 숨진 군인은 33살 세드리크 드 피에르퐁 상사와 28살 알랭 베르통셀로 상사입니다. 두 사람 모두 프랑스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위베르 특공대의 베테랑들입니다. 프랑스 언론은 이들이 무장 세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근접 사격을 받고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200m 밖에서 무장 세력의 위치를 미리 파악했지만 인질 안전을 우려해 총을 쏘지 않고 몸을 던졌다는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희생에 대한 애도와 함께 인질들을 향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질들이 프랑스 정부가 적색 경보를 통해 여행 금지 구역으로 정한 곳에서 납치됐기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무모한 관광객들을 구하다 영웅들이 희생됐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함께 구조된 한국인 여성 역시 우리 정부가 여행 자제 지역으로 설정한 부르키나파소 남부에서 납치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부르키나파소 전역을 철수권고 지역으로 지정했다. 2015년 북부 4개 주 지역을 제외하고 여행 자제 지역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네, 그런데 이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이번에는 가톨릭 교회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사를 보고 있던 신부와 신도들에게 수십 명의 괴한들이 총격을 가했고 6명이 숨졌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벌인 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조민준 기자가 전합니다. 현지 시간 12일 부르키나파소 북부 다블로 지역 가톨릭 교회에서 무장 괴한들의 총격으로 신부와 신도 등 6명이 숨졌습니다. 교회에선 미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약 20명의 무장 남성이 신도들을 둘러싸고 6명을 총으로 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총격 이후 교회와 인근 상점들을 불태운 뒤 차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는 단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지 언론들은 이번 공격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특징을 띠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최근 이슬람 성전주의자 지하디스트 무장 세력의 공격이 잦아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엔 부르키나파소 북부 한 개신교 교회에서 무장괴한이 총기를 난사해 목사 등 6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어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이달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추경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사과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법관 출신인 나경원 원내대표가 비하 표현의 의미를 모르고 썼다면 사리 분별력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모른 척한 것이라면 교활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와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풀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지난 주말 일본 니가타시에서 열린 G20 농업장관 회의가 끝난 뒤 요시카와 일본 농림수산상이 이게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중국 한창푸 농업농촌부장을 별도로 만나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완곡하게 요청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전국 버스 노조가 예고한 대로 파업이 현실이 될지 이번 주 가장 관심이 가는 뉴스 가운데 하나인데요. 휴일인 어제도 정부가 대책을 논의했고 오늘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버스 노조와 만납니다. 비공개 회동인데요.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인력 충원, 또 임금 인상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업이 시작되지 않도록 노사 합의가 나와야 하는 시간은 내일까지입니다. 올 1분기 우리나라 자동차 평균 수출 단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가까이 늘어난 1,770여만 원 가량인데요. 수출에서 가격대가 높은 SUV 차량 비중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에 3기 신도시를 짓는 계획이 지난주 나왔었죠. 이에 반대하며 1, 2기 신도시, 일산과 파주 운정, 인천 검단 일대 주민들이 어제 집회를 열었습니다. 기존 신도시들이 안고 있는 교통 불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지역 공급량이 늘면서 아파트값이 하락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30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15톤급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되는데 선원 9명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경남 밀양시 초동 농공단지의 사료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내부에 사료 제조에 쓰이는 기름이 많아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서 주산 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5분쯤 울산시 동구 마성터널에서 승용차가 앞차량을 들이받으면서 7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14명이 부상을 입었고 터널 내부는 한때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남북의 클래식 음악인들이 어제 중국 상하이에서 합동 공연을 했습니다. 남측 원형준 바이올리니스트와 북측 소프라노 김송미 씨가 한 무대에 올랐는데요. 상하이시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초청으로 이번 공연이 열렸습니다. 어제 있었던 춘향 국악대전 판소리 명창대회에서 박예리 씨가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방송활동 등으로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는 소리꾼이죠. 지난해에는 2등을 했었는데 올해 1등상인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박항서 감독 때문에 한국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나라, 베트남입니다. 현지 시장조사업체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76%가 한국을 좋게 생각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한국 음식, K-팝, 한국 영화 순으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오늘 만나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약 2달 만에 열리는 원래 회동, 초월의 모임인데요.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민생 투어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평화당 새 원내대표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재선의 황주홍 의원, 또 3선의 유성엽 의원 두 후보가 대결을 합니다. 지난주 민주당에 이어서 오늘은 민주평화당, 또 모레는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이 됩니다. 지난 3월에 JTBC와 인터뷰를 하면서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전두환 씨의 광주 방문을 증언했었습니다. 주한미군 정보요원 출신 김용장 씨가 오늘 기자회견을 합니다. 전 씨의 발포 명령 등과 관련해 자신이 미 국방성에 보고한 내용 등에 대해서 말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집니다. 어제보다는 기온이 낮겠지만 낮 동안 평년 수준을 3, 4도 웃돌겠는데요. 강한 자외선과 높은 오존 농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중서부와 일부 영남 지방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중북부 지역에 비가 조금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은 빗방울 정도로 약하게 내리겠습니다. 양이 적어서 건조특보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상에서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오늘 오전까지 강원 산간 지역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과 춘천이 25도, 대구 27도, 전주와 광주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북한은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어서 2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제주와 남해안은 아침에 비 소식이 있고요. 경북 지역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기온은 조금씩 더 올라서 더위가 강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었던 어제 절을 찾은 사람들이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국내 3대 사찰 가운데 한 곳인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벌어진 사고인데요. 몰려있던 방문객들을 향해 돌진하는 바람에 1명이 숨지고 10명이 넘게 다치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도로 옆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빠르게 달려갑니다. 구급대원들이 부상자를 살핍니다. 승용차 앞부분은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차에 부딪힌 돌다리는 산산조각이 나서 하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엔 떡을 팔던 좌판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이곳으로 돌진을 한 겁니다. 콩 하길래 배나게 터진 줄 알고 아니 누워있고 피 흘리고. 사고가 난 건 낮 12시 40분쯤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가장 큰 행사인 봉축법요식과 관불의식이 막 끝나 사찰 입구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숨졌습니다. 또 12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8명이 뼈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 75살 김모 씨는 서행하다가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영화나 콘서트 등 여러 티켓을 싹쓸이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암표상들이 온라인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단순 반복 작업을 컴퓨터가 대신하도록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요. 이런 암표상들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날짜와 공연, 좌석을 선택하고 마우스 클릭 위치를 설정합니다. 예매 버튼을 누르자 자동으로 티켓 여러 장이 연달아 구매됩니다. 단순히 반복해야 하는 작업을 컴퓨터가 대신하도록 해 효율을 높이는 매크로 프로그램입니다. 인터넷 암표상들이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티켓 등을 싹쓸이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사들인 티켓은 가격이 부풀려져 다시 팔려나갑니다. 이른바 티켓 리셀러라 불리는 암표상이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온라인 암표를 파는 행위를 처벌할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대량으로 사들인 경우 업무 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판매 업무의 공정성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특히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싹쓸이하거나 판매 사이트 서버에 장애를 일으킨 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형법상 업무 방해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한화그룹 계열사와 거래처가 고기를 납품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100억 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한화계열사 임직원 2명과 거래처 대표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따라서 검찰에 넘긴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어떤 일인지 김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나 호텔앤리조트의 거래처 대표 A씨는 올해 1월 납품업체들에 연락을 합니다. 하나 상무와 팀장을 만났는데 국내 구매를 100억에서 130억 원치를 본인들이 하겠다. 네가 물건을 구해와라. 이런 연락을 받은 업체는 5곳인데 이들은 112억 원 상당의 고기를 A사를 통해 한화 호텔앤리조트에 납품했지만 돈은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거래처는 하나 호텔앤리조트에 150억 원가량의 빚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호텔앤리조트는 A사가 진 빚을 납품업체가 판매한 고기로 대부분 털어냈습니다. 결국 하나 호텔리조트와 거래처의 채무관계로 납품업체들이 피해를 보게 된 셈입니다. 니네들이 조사하든 난 말든 너 내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우리 회사 부채만 떨는데 100% 이 말하는. 거래처 대표 A씨는 상계 처리하자는 하나 호텔앤리조트 요구에 동의한 적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A씨와 하나 호텔앤리조트 임직원이 짜고 112억 원 상당의 사기를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구속됐고 하나 호텔리조트 임직원 2명과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하나 호텔리조트 측은 A씨가 운영하던 회사가 돈을 갚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며 우리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차 소환 사흘 만인 어제 검찰에 두 번째 소환돼 6시간가량 다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알지 못하며 동영상 속의 남성도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서울 동부지검으로 두 번째 소환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과 별장 성접대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이번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씨를 모르기 때문에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원주 별장에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영상 속 남성도 자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김 전 차관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조사인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한마디만 해주시죠. 윤중천 진짜 모르세요? 검찰은 앞서 윤 씨와 사업가 최모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이 이를 부인하면서 윤 씨 등과의 대질 신문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해 이르면 오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별장 가신 적도 없다는 게 JTBC 이상입니다. 무슨 관계인가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첫 소환 조사 사흘 만에 이루어진 어제 두 번째 조사에서도 뇌물수수와 성범죄 혐의 등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부실 수사 비판을 받았던 검찰이 이번에는 김 전 차관을 구속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9일 첫 번째 조사는 14시간 넘게 진행이 됐는데 어제 두 번째 조사는 6시간 만에 끝났어요. 예. 김학의 전 차관이 빨리 끝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요구하면 빨리 끝내줍니까? 이제 그 내용을 네. 뭐 시간을 단축해달라는 의미에서 빨리 끝내달라고 해서 요구했고 그걸 검찰에 들어줬다기보다는 모든 질문 자체에 대해서 아예 모른다는 식으로 아하. 일관되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더 추궁을 한다고 해도 뭐 진술을 강요할 수는 없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사실이라도 인정을 하고 거기에 관해서 검찰이 보고 있는 것 내지는 객관적인 증거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는 방법이 이제 진술을 통한 수사인데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모른다, 알 수 없다 내지는 그냥 윤주석 씨조차도 모른다라는 식으로 일관되게 진술을 할 경우에는 검찰 입장에서도 이걸 더 조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 전 차관이 빨리 끝내달라고 요구했다라기보다는 더 이상은 나올 것이 없다. 말을 통해서는 네. 라고 판단했으니까 수사 자체가 길어질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윤중천 씨를 아예 모른다. 네. 이렇게 뭐 얘기를 했을 때 검찰조차도 당황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법률 전문가 아닙니까? 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전략적으로 이렇게 뭐 전혀 모른다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2013년과 2014년에 이미 경찰과 네. 검찰의 조사를 받았죠. 그리고 그때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때 김학의 전 차관이 일관되게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와서 윤주천 씨를 최소한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거기서부터 검찰로서는 수사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는 거지만 이미 김학의 전 차관 입장에서 봤을 땐 진술을 번복하게 되는 거고 그럼 왜 그런 얘기들을 과거에는 다르게 했느냐라는 걸로 또 얘기가 꼬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아예 과거에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흐른 사건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는 객관적인 증거들 본인은 지금 검찰이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지 다 알 수는 없거든요. 조사를 받으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을 해놓고 그때그때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들에 대해서 하나씩 각계격파를 하겠다라는 식의 어떤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말이죠. 모든 것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윤중천 씨와 김학의 전 차관이 알고 있다. 그리고 서로 만난 적이 있다. 아주 단순한 이 팩트만 하나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김 전 차관의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게 보는 게 맞죠. 네. 그리고 당장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영장을 검찰에 청구하면 실질 심사를 받을 경우 판사가 봤었을 때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이런 것들까지도 다 부인한다고 하는 게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을 할 텐데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는 편이 앞으로 벌어질 재판 과정에서 자기에게는 어느 정도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다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현명한 전략은 아닐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들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경우거든요. 근데 오히려 뭐 검찰이라든가 법원의 고위직 출신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끝까지 부인하는 게 더 맞다라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네, 자 뇌물죄 그리고 성범죄 뭐 크게 두 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오늘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건 지금 뇌물 같은 경우가 사실 성범죄보다 뇌물에 있어서 얼마만큼이나 법원이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느냐에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검찰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이제 윤중천 씨로부터 뭐 한 500만 원 가량을 검사장 승진과 관련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쓰라고 줬다라든가 아니면 병을장에 걸려있던 뭐 그림 같은 것도 한 1,000만 원 가량 되는 것들을 받았다. 네. 그리고 이런저런 명목으로 현금이 건너간 부분들은 계좌라든가 아니면 김학의 전 차관과 윤주천 씨가 같이 있었던 어떤 동선 파악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루어졌다고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꽤 큰 액수죠. 1억 원 가량이 좀 새로운 얘기가 좀 나왔죠. 김학의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주장을 해온 그 여성이 네. 이 또 윤중천 씨와 일종의 거래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한 1억 원 가량을 빌려 썼는데 이거를 나중에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돌려주지 않으니까 뭐 윤중천 씨가 그걸 고소도 했고, 그런데 그 부분을 김학의 전 차관이 나서서 네. 200만 원 가량을 뭐 윤중천 씨에 주면서 고소를 취하고 이걸 포기하라라고 종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뇌물죄가 될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검찰이 보는 법리는 이런 겁니다. 이 김학의 전 차관으로부터 이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김학의 전 차관이 입막음을 하려면 한 1억 원 가량을 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거를 윤중천 씨로부터 이왕에 받아 쓰고 있던 돈을 돌려주지 않는 걸로 가름을 해버리게 되면 사실상 김학의 전 차관이 이 여성에게 1억 원 가량을 돈을 준 거나 마찬가지고 네. 그 돈을 윤중천 씨로부터 또 김학의 전 차관이 받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냐. 이게 일종의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검찰은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조금 특수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일 때 네. 내가 받지는 않고 다른 사람이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게 내가 받았다고 여길 만한 어떤 상황일 때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신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제3자 뇌물죄가 될 수 있는지, 이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어쨌든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1억 원 이상이 돼야 당시에 2007년, 2008년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합쳐서 1억 원 이상이 될 경우에 공소시효가 15년 정도 늘어나니까 그거를 노리고 검찰은 지금 제3자 뇌물죄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과연 법원에서 1차적으로 네.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영장이 발부가 되느냐 마느냐가 가름이 될 겁니다. 네, 윤중천 씨와 이모 씨 사이에 1억 원 보증금 이 사건. 예. 이것이 이제 바로 말씀하신 제3자 뇌물죄가 되려고 한다면 또 하나 필요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윤중천 씨가 왜 김학의 전 차관의 부탁을 받고 1억 원을 포기했을까? 예. 그렇다면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뭔가 대가를 요구한 것이 아닐까? 이 부분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가 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도 대가 관계가 있어야 네. 되고, 또 뇌물을 공유한 쪽에서 일종의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뭐 당시에 서울 지역에 한방병원 같은 걸 건설하면서 여러 가지 인허가 관련한 민원 사항이 발생을 했을 것이고, 그거를 부탁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가량을 자신이 포기했다. 그게 성립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3자 뇌물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부정한 청탁이 일반 뇌물죄보다는 달리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건이 되는 거죠. 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당초 수사를 권고했던 내용과 다른 것이 또 뭐 여러 가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새롭게 등장한 사업가 최모 씨 아닙니까? 네. 이 최모 씨가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김학의 전 차관에게 뭐 여러 차례 돈을 주거나 뭐 사실상 스폰서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뇌물죄와 관련이 돼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로 이른바 스폰서에 해당한다고 네. 하면, 그리고 그 금액이 한 5천만 원 가량이 된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 이제 2009년, 2010년이었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10년을 적용을 하더라도 뭐 구속이라든가 형사처벌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사건을 뚫고 나가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건 좀 갑작스럽게 나온 네.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새롭게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규명을 해봐라고 밝힌 내용도 아닌, 그러니까 사건을 본 게 아니라 김학의란 사람을 두고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이른바 여러 방면으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별건이 하나 네. 나온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해나가는 데서 돌파군을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됐는데 이게 하나의 뭐 작용을 열쇠가 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런데 어찌됐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별건 수사로서 결국에는 또 무리한 수사 내지는 네. 결국 김학이라는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이걸 돌파하려고 하느냐 하는 또 비판의 네. 소지도 상당히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방금 말씀하신 다른 사업가 최모 씨 그리고 윤중천 씨, 뭐 이들로부터 받은 뇌물, 뭐 향락,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림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하나 묶여서 뇌물죄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 그러니까 포괄 일죄가 가능한지 아닌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괄 일죄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건들을 네. 비슷한 시기에 반복해서 일어날 경우에 금액을 하나하나 쪼개질 않고 이걸 다 뭉뚱그려서 하나의 죄로 보자. 네. 그래서 그 금액이 뭐 1억 원을 넘어설 경우에는 지금 현재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공소시효의 걸림돌을 넘을 수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 포괄 일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윤중천 씨와 김학의 전 차관, 아니면 내지는 최모 씨와 김학의 전 차관 이렇게 각각이 다른 거지 두 사람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포괄일죄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김학의 전 차관, 윤중천 씨만 해도 말씀하신 뭐 제3자 뇌물죄, 그 네. 피해 여성으로부터 보증금을 포기했던 1억 원, 거기에
문희춘 씨가 직접적으로 건네줬다고 하는 단순 뇌물죄에 해당하는 뭐 그림이 됐든 돈이 됐든 아니면 또 성접죄도 금액을 따질 수는 없지만 이것도 뇌물로 대상은 되거든요. 그것만 묶어서 일단은 1억 원을 넘기려고 할 겁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보면 뇌물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진술이라든지 정황 증거들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한 축, 성범죄에 대한 수사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은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과거사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이미 2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또 첫 번째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때 여성들의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도 있고 두 번째 사건은 고소 사건이었거든요. 물론 고소 사건은 고소를 한 여성만에 해당하는 거긴 네. 하지만 어쨌든 고소 사건이 이 재정 신청까지 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풀어나가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공개된 영상, 아직까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같은 경우는 그게 내가 맞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다시 한번 또 나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네. 진술도 번복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성범죄 수사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또 성범죄 자체의 공소시효의 문제도 있는 거죠. 뇌물죄도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성범죄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이제 검찰은 특수강간 쪽으로 가서 문희춘 씨와 함께 있었다 이런 걸로 해서 15년을 넘기려고 하는데 이 여성이 뭐 진술을 번복했다기보다는 일관된 진술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그러니까 드러난 증거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불리하게 진술을 다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입증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검찰이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지가 관건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르면 오늘 검찰이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속영장이 과연 발부가 될 것인지 법원에서 이 부분도 먼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국 버스 노조가 예고했던 버스 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밤 자정까지 노사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수요일인 모레 첫 차부터 시내버스는 멈춰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어제 장관급 합동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는데 요금 인상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 모여 버스 파업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1시간여 진행된 회의의 결론은 결국 요금 인상입니다. 수도권에선 4년마다 요금이 올랐는데 마지막으로 오른 게 2015년입니다. 시내버스 요금을 정하는 건 지자체의 권한입니다. 정부가 지자체를 압박하는 이유입니다. 지자체와 노사는 머리를 맞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도 입장 차이가 큽니다. 특히 경기도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20여 개로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습니다. 추가로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정부는 요금을 200원 정도 올려 재원을 마련하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통합 환승으로 묶여있는 서울과 인천이 같이 요금을 올려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정부는 14일 전국 시도 실무자 회의를 추가로 열어 파업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네, 선불폰이라고 해서요. 쓸 만큼만 미리 돈을 내면 되고 편의점 등에서 유심칩만 사서 끼우면 바로 쓸 수 있는 휴대전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대포폰으로 둔갑을 해서 각종 범죄에 악용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선불폰의 유심칩을 불법 거래할 경우 산 사람도 판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박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선불유심 그리고 내구재란 단어를 입력하자 광고글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선불폰을 개통할 명의를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내구재는 이런 불법 거래에 쓰이는 은어입니다.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 이렇게라도 자신을 구제한다는 뜻입니다. 당장 돈이 급한 20, 30대 청년층,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표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광고글을 쓴 업체에 메신저로 연락하자 바로 답이 옵니다. 선불 유심 하나당 2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게임 계정을 만드는 데 쓸 뿐 범죄에 악용될 우려는 없다며 안심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심칩을 불법 거래하면 산 사람은 물론 판 사람도 1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또 명의만 넘긴 선불폰이 대포폰으로 둔갑해 보이스피싱 등에 쓰여도 판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지난달에는 인터넷에서 사들인 명의로 대포폰 800여 대를 개통한 조직폭력배 출신 등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대포폰으로 악용이 될 수 있는 선불폰 대부분은 알뜰폰이라고 합니다. 한 명이 많게는 270대가량 개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입이 쉬운 게 바로 이 알뜰폰인데요. 정부는 규제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재우 기자입니다.
선불폰의 93%는 알뜰폰입니다. 알뜰폰은 편의점에서도 쉽게 가입할 수 있고 사실상 개통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SK텔레콤과 KT, LG U+ 같은 주요 이동통신사는 한 명이 통신사마다 2개 번호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뜰폰은 한 회사당 4개까지 개통할 수 있는데 사업자가 68곳입니다. 한 사람이 전화를 270개 넘게 개통할 수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24개를 개통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알뜰폰이 범죄에 악용되는 정황도 있습니다.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 중 알뜰폰 사용자는 10% 남짓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스팸 문자 메시지는 알뜰폰으로 보낸 경우가 약 40%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알뜰폰 규제를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개통 횟수를 제한하면 알뜰폰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대포폰 사각지대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기준 선불폰 가입자 수는 18만 6천 명. 2014년 9월 이후 가장 많은데 이 중 대부분이 알뜰폰 가입자입니다. 선불폰 불법 거래를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네,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이 착불 택배를 많이 보낸 미성년자 구독자를 방송을 통해 비난하면서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노출했다면서 한 1인 크리에이터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입니다. 구독자 수가 300만 명이 넘는 인기 유튜버 김보겸 씨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조회수가 400만 건이 넘을 만큼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자신의 팬들에게 착불 택배를 보내달라는 글과 영상을 꾸준히 올렸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최근 착불로 온 250여 개의 쓰레기 택배 때문에 금전 등 각종 피해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런 거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요. 택배 250개 착불 테러범 한 번에 깔끔하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후 김 씨는 택배를 보낸 범인을 잡았다며 유튜브 영상에서 거친 말을 이어갑니다. 너 이거 범죄야. 착불 택배를 몇십 개를 몇백 개를 보내가지고 지금. 착불 택배를 보낸 고등학생 문 씨는 택배 착불 이벤트 차원에서 보낸 것이지만 정말 죄송하고 택배비를 모두 지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에서 문 씨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문 씨는 이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 씨의 부모는 착불 택배로 피해를 입었다는 김 씨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제가 택배비를 지불하고 택배 전체 개수 송장을 확인했더니 107개였습니다. 보겸TV 측에서는 250개의 착불 택배비를 억울하게 자기들께 다 피해본 것처럼 너무 안이적이고. 오히려 김 씨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자신의 아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쪽에서 반송 처리한 물건에 대해서 택배를 다 지불했는데 어떻게 그 택배들을 가지고 다시 방송을 찍을 수가 있냐. 이런 미성년자지만 부모의 동의 없이 내용을 공개하고. 문 씨의 부모는 김 씨를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겸TV 측은 착불 택배로 고통을 받았고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정리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네, 이번 논란에 유튜브 측은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이 너무 많아서 부적절한 콘텐츠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게 구글 코리아 측의 입장입니다. 이런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하혜빈 기자입니다. 보겸TV의 아들의 신상이 공개된 것을 알게 된 문 씨는 지난 4월 26일 김 씨와 유튜브 측에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성년자의 신원이 부모 동의 없이 인터넷에 노출된 데다 비난이 쏟아지면서 아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절차대로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한 건데 영상은 아직까지 삭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유튜브 고객센터에서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이나 목소리를 개인정보로 보고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이런 개인정보를 노출한 영상은 정책을 위반한 걸로 보고 올릴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유튜브 측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네, 휴일이었던 어제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화합과 공존을 말했습니다. 강나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자는 소망을 담은 오색연등이 봄바람을 타고 하늘 가득 반짝입니다. 불자들은 아기 부처를 정성스레 씻기며 마음에 담아둔 번뇌를 덜어봅니다.
올해 법요식에선 이기심 때문에 오른쪽과 왼쪽, 위와 아래로 서로 편가르지 말고 화합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화합은 우리를 불필요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편안함을 만드는 출발점이요 종착점입니다. 나날이 나빠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언급도 이번 행사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미세먼지의 안개 그물을 걷어내고 오염된 수중 세계를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소비를 줄이고 절제의 등을 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족과 지역, 성별과 세대 간의 상생과 공존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0,000명 넘는 사람이 모인 이 자리에는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희생자인 고 김용균 씨 어머니와 스텔라 데이지오 실종자 가족, 삼성 백혈병 피해자 고 황유미 씨 아버지 등이 참석해 부처님께 꽃을 올렸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네,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요즘 전 세계 금융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기로 했고 곧 중국의 보복 조치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밤사이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다음 달 말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이 무역 현안을 논의할 거라고 합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미국 백악관에서 나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커들로 위원장은 이어서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양국 정상이 만나기 전에 고위급 무역 협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기간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서명식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중 무역 협상은 올해 연말쯤에나 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성급한 낙관론을 경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미중 갈등이 추가로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중미 파나마에서 지진이 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파나마 남서부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이 발표했습니다. 코스타리카와 국경을 접한 지역에서 발생했고 진원의 깊이는 37.3km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지진에 따른 사상자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진 발생 지역의 건물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끝으로 청년 구직자에게 양질의 중견기업을 소개하는 채용 박람회가 오늘 열린다는 내용입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오늘 행사에는 중견기업 90개사와 청년 취업준비생 4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온라인을 통해 사전에 연결된 기업과 구직자가 현장에서 심층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가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3,400여억 원, 평균 연봉은 3,500만 원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월요일 날씨 키워드입니다. 오늘은 초여름 더위, 오전 미세먼지, 그리고 오후 중북부 비인데요. 어제보다는 기온이 낮겠지만 오늘도 낮 동안 초여름 더위가 이어집니다. 평년 수준을 3, 4도가량 웃돌며 볕이 강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중서부와 영남 지방 등 곳곳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고요. 오후에는 중북부에 약하게 비 소식이 있지만 양이 무척 적어서 공기는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여름이 다가온 듯 덥습니다. 샤워를 3번이나 했는데도 덥다. 와, 이제 밖에 완전 밝다. 아침이 너무 빨리 온다고 놀라셨고요. 에어컨 빨리 설치하길 잘했다고 안도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한낮에 오존 농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이달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총리역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장외 투쟁을 이어가면서 국회 정상화는 여전히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처럼 국회가 파행을 빚고 있는데 일선 국회의원들은 요즘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사무실이 모여 있는 의원회관 입구가 한산합니다. 곳곳을 둘러봐도 의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역구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의원님들 안 계시고 다 지역구 내려가 계시죠. 지역에서 요청하는 행사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내년 4월 총선까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지금부터 더 꼼꼼하게 지역구를 챙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의원실이 공개한 일정표엔 지역구 행사가 시간 단위로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장외투쟁 중인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지역구 챙기기에 바쁩니다. 한 의원은 지역구 행사와 당의 장외 집회까지 모두 참석하기 위해 수시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5월이 아무래도 가정의 달이잖아요. 어린이날도 있고 또는 어버이날도 있고 분 단위로 이렇게 일정들을 이렇게 소화하셔가지고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공천을 앞두고 지역구를 잘 관리해야 하는데 차라리 국회가 파행해 다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민생 입법과 추경 등 5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할 시급한 이유가 많지만 의원들이 지역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여야가 빨리 대화를 해갖고 국회 열려갖고 또 민생 현안들을 빨리 입법을 또 해결해야 됩니다. 국회가 정상화되기까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정파적인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폄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파행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제 경북 구미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당대표 취임 이후로는 첫 방문입니다. 황 대표는 사람들이 고속도로와 포항제철을 세운 일만 기억하지만 삼성전자의 뿌리가 된 전자산업을 일으킨 것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 일이라며 위대한 업적을 기린다고 했습니다. 정파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님의 그런 업적을 폄훼하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명록은 애국 애민의 정신 잊지 않고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 만드는 일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날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추경이 제1당의 폐업으로 논의조차 안 되는 상태라고 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반박했습니다. 그런 국회 망가뜨린 게 누굽니까? 잘못된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생가 방문에 앞서서는 경북 영천 은혜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불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중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평화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바른미래당도 오는 15일 원내대표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3당의 원내대표 교체로 국회 정상화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치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황교안 대표가 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았습니다. TK 지역의 민심을 공략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보이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갔으니까 네. 이러한 발언 안 할 수가 없겠죠. 일정 부분 이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최근에 황교안 대표의 모든 행보는 내년 총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대구 지역 특히 이제 보수층의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업적 자체야 폄훼할 이유가 없겠습니다만 균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경제적인 성과 같은 것들이야 우리가 긍정적 평가가 가능합니다만 박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인권을 탄압했던 이런 것들도 같이 균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 파행의 책임과 관련해서 앞에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황교안 대표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여야 4당이 함께 패스트트랙을 처리했었는데 그걸 처리할 가능성 없겠죠? 처리할 수가 없겠죠. 네.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신속처리 안건 지정인데 신속처리 안건 지정은 국회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처리하고 싶어도 처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처리하고 원천 무효하면 국회로 돌아오겠다는 얘기인데 네. 그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인 걸 알고 제안한다는 느낌도 들어요. 다른 것하고 달라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좀 타협하는 건 몰라도요. 이 패스트트랙을 여야 4당이 합의해서 처리했고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한 건데 네. 이걸 원천 무효해라, 처리해라 이거는 국회 정상화를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국당이 이러한 요구 조건을 좀 다른 쪽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른 야당도 이걸 받기가 어려워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절차를 거쳐서 한 걸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좀 과도한 요구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더군다나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소고발 사건이 지금 시작이 됐고요. 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혹시라도 말이죠. 그동안에 우려가 됐었는데 이게 뭐 서로 화해하는 차원에서 취하하고 뭐 이럴 가능성 있을까요? 취하를 한다 하더라도 이 이제 고소고발은 국회법 166조 위반이거든요. 네. 국회 회의 방해죄를 처벌 조항을 아주 명시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 자체가 국회가 정말 이러한 이른바 동물국회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무거운 처벌 규정을 명시한 거란 말이에요. 선언적인 조항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소를 취하하거나 이렇다 한들 한다고 해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걸 막기는 아주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건 좀 별개 문제 같아요. 단지 이제 여야의 감정도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이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취하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이른바 이게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고발 취하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고소를 취하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아마 국민들의 거센 반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거죠. 네. 바로 그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처벌 규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규정을 위반했는데 그걸 다시 고소고발 취하한다면 그 법을 만든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죠.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개정한 그러한 그 취지가 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는 아마 여야도 상당히 신중하게 대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주말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특히 여성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썼고 그걸 뭐 몰랐다 그러면서 사과는 하긴 했습니다만 그 후폭풍이 굉장히 거셉니다. 글쎄 몰랐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네. 한국당은 일단 그 원고를 써준 건 아니다라는 입장이니까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스스로 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네. 건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신이 몰랐다 이런 표현의 의미를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표현의 의미를 모르는 걸 어떻게 썼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러한 발언들이 좀 여러 번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일련의 발언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5.18 망언 그리고 세월호 망언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김무성 전 대표의 그 또 발언도 있었잖아요. 청와대 폭파 발언이죠. 폭파하겠다 이런 네. 발언도 있었고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킨 거다 네. 이런 발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다 이제 말한 주체는 다릅니다만 이 일련의 발언들이 우연히 나온 게 아니지 않는가라는 그런 합리적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너무 극단적인 발언들이고 좀 어떤 면에서 볼 때 혐오를 부추기는 이런 발언들이거든요. 그리고 적대를 아주 극대화시키는 발언들. 아마 이러한 발언들이 지지자들을 결집하는데 효능감이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네. 사실 뭐 한국당의 지지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도 많이 줄어들었고 이러한 아주 과도한 발언들, 극단적인 발언들 그리고 적대와 혐오를 부추기는 이런 반정치, 몰정치의 발언들이 지지층들 결집시킨다는 이런 생각이 있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언제까지 계속 이러한 발언들이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기는 어려울 거고요. 만약에 이른바 태극기 부대, 태극기 세력이라는 그런 보수단체들의 지지를 확고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중도 유권자들의 지지를 잡아두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은 그야말로 반정치주의를 부추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국회 정상에도 도움이 안 되죠. 이런 바로 반정치, 몰정치가 정치적 혐오 그리고 정치적 무관심을 유발하게 되고 그 정치적 무관심이 결국은 기득권에 유리하게 되는 이런 구조거든요. 우리나라의 이 정치 구도라는 게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제1야당이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들을 가볍게 보지 않고는 어떻게 네.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이런 발언들의 이 발언들이 연이어 이어졌기 때문에 한국당이 좀 이제는 좀 이런 발언의 수위도 좀 낮추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장외투쟁도 패스트트랙 철회하라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네. 계속 그런 명분 가지고만 요구하는 건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당정청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만나서 추경 처리를 이달 안에 네. 하도록 하자, 총력을 모으자 이렇게 결의를 했고요. 이번 주 안에 이낙연 총리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한 시정연설도 국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뭐 뜻을 모으긴 했습니다만 이 가능성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뭐 계속해서 장외 집회 이용하고 있고요. 한국당이 이제 주말마다 또 이제 규탄대회 열고 있고 네. 또 한교안 대표는 전국을 돌면서 민생 투쟁 대장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그 의사 일정이 잘 순항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 정치적 행위들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만은 분명히 보여요. 뭐 네. 정당으로서는 당연한 거겠죠. 자연스러운 거긴 합니다만 일단 민생을 얘기한다. 민생 투쟁 대장정을 한다면 민생이 이루어지려면 결국은 국회에서 정책이나 입법을 통해서 민생 입법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민생 투쟁 대장정을 하면서 국회에 들어오지 않고 이러한 극단적인 발언들로 자꾸만 이 양극단을 편향되게 만들고 말이죠. 이러한 행동들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국회가 이번 주에 추가 경정 예산을 시정해서 이러기는 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녹록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이인영 의원으로 바뀌었고요. 네. 오늘은 민주평화당 그리고 15일에는 바른미래당의 새 원내대표를 뽑게 그렇습니다. 됩니다. 여야 3당의 원내대표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뭐 새롭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의, 물밑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여전히 낮아 보이는데 지금 말씀처럼 민주당의 이인영 대표도 그러한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을 했고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도 이제 이번 주에 다 바뀌거든요, 원내대표들이. 그렇다면 적어도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할 때의 그 원내대표는 아니기 때문에 뭔가 그런 하나의 계기는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계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한국당의 적어도 외형적인 요구사항은 명분은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국회 정상화를 위한다 하더라도 지금 새롭게 선출될 원내대표들이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무효화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럴 근거도 없고. 그래서 여전히 그런 의지들을 갖고 그러한 어떤 환경은 국회 정상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요.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정상화되기는 한국당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특별 대담에서 여야를 향해서 제안을 한 것이 있습니다. 대북 식량 문제, 식량 지원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여야 대표들과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1대1로 만나자 이렇게 역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과거의 영수회담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 보면은 박근혜 정권 때도 여야 이른바 영수회담, 1대1 회담이 열리지 않았어요. 황교안 대표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제1야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석수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다른 야당들하고 1대1로 만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정당이 이렇게 여러 가지 극단적이고 거대 정당들의 어떤 혐오 정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른 정당을 배제한다. 그것도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국회는 어쨌든 여러 정당들이 합의를 모색해 나가는 그러한 구도가 정상적이기 때문에 1대1 대담을 한다라는 건요. 청와대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거예요. 다른 야당도 어떻게 선택합니까? 다른 야당도 국민의 대표인데 저는 1대1 회담에 집착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청와대는 지금 어쨌든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되니까 일단 5당 대표가 만나고 그 다음에 1대1로 하자라고 또 역전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그야말로 국회에서 민생을 풀기 위해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일단 청와대의 뜻을 받아들여서 5당 대표가 만나고 그 다음에 또 1대1 회담을 생각해 보는 게 그게 순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앞두고 휴일인 어제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추모 시민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사진전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노란 리본에는 추모의 글귀가 적혔습니다. 노 전 대통령 그리기와 영상 시청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열렸습니다.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앞두고 추모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대전에 이어 광주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는 시민 2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오는 18일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19일에는 부산 시민공원에서 시민문화제가 열립니다. 대구 경북과 세종, 전남 등지에서도 강연회와 추모 사진전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역사 발전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런 정신을 계속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10주기 추모 행사 주제는 새로운 노무현입니다. 노무현 재단은 애도와 추모를 뛰어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은 오는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화마을 묘역에서 열립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말에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만나 무역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레리 커틀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이 만나기 전에는 고위급 무역 협상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리에서 합의안이 나온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에 서명식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없이 끝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 자신의 두 번째 임기 때는 중국에 더 나쁠 거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합의 없이 끝난 워싱턴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은 추가 협상 일정도 잡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두 번째 임기 때의 무역 협상은 중국에 훨씬 더 나쁠 수 있다. 중국은 지금 행동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했습니다. 재선에 성공하면 중국에 더 높은 관세를 물리겠다는 경고입니다. 관세를 피하는 쉬운 방법은 미국에서 상품을 만드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미국은 2천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고 추가 인상도 예고한 상황입니다. 중국 역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중국 관영 황구시보는 현 상황의 원인은 모두 미국의 오판 때문이라며 중국은 원칙적인 문제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다만 중국은 아직까지 보복 조치를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로 우리나라 수출도 0.14%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미얀마 항공 소속의 여객기가 압박퀴를 내리지 못한 채 비상 착륙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객기의 앞부분이 고꾸라지듯 땅에 닿아 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미얀마 항공의 여객기가 랜딩 기어 고장으로 압박퀴 없이 활주로에 비상 착륙했는데요. 동체 앞부분이 활주로에 끌리면서 엄청난 불꽃이 튀었고 기내까지 뿌연 연기가 났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부상자는 없었는데요. 항공사 측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칠레 중부의 한 도로에선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버스엔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해 1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최소 6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습니다. 수도인 산티아고에서 출발한 버스는 남부 지역으로 운행하던 중이었는데요. 어쩌다 사고가 난 건지 당국이 버스 운전사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중국 남부의 한 자연보호구역에서 특별한 아기 원숭이들이 발견됐습니다. 황금빛 털옷을 입은 이 아기 원숭이, 심각한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된 흰머리 랑구루 원숭이입니다. 자연보호구역의 관리자가 숲을 순찰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요. 1년 정도 지나면 까만 털에 하얀 모자를 뒤집어 쓴 듯한 모습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은 이렇게 자연보호구역을 설정해 위기에 처한 생물들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덕에 중국 내 흰머리 랑구루 원숭이의 개체 수가 점차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늘과 바다 사이에 생긴 거대한 일직선의 기둥, 용오름입니다. 싱가포르 남부의 한 해안에서 포착된 모습인데요. 용오름은 건물들이 있는 해안가 바로 앞까지 다가왔고 배가 용오름을 뚫고 지나가는 아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용오름은 20분 뒤에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8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납치가 됐다가 프랑스 군에 구출된 한국 여성 파리에 지금 도착을 해 있는데요. 빨리 귀국하기를 원하고 있어서 조만간 한국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인질로 잡힌 이들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숨진 2명의 프랑스 군인을 애도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추모식이 현지에서 열립니다. 먼저 파리 김성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파리 근교 빌라쿠블레 군 비행장에 프랑스 정부 전용기가 도착합니다. 공항 주변엔 무장경찰이 배치됐습니다. 구출된 40대 한국인 여성과 프랑스인 2명이 내립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파를리 국방장관 등과 활주로에서 이들을 맞았습니다.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황토색 옷을 입은 한국인 여성과도 악수를 나눴습니다. 르몽드 등은 우리 국민의 이름이 장모 씨라고 보도했습니다. 최종문 주 프랑스 대사도 활주로에 나갔습니다. 구출된 이들은 희생된 군인 2명을 애도했습니다. Toutes nos pensées vont aux familles des soldats et aux soldats qui ont perdu la vie pour nous libérer de cet enfer. 귀빈실에서 가족과 통화한 한국인 여성은 군 병원으로 옮겨져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심리치료 경과를 지켜보고 나서 퇴원할 예정입니다. 여성은 빨리 귀국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대사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감사와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나폴레옹의 묘가 있는 이곳 앵발리드에서 희생된 군인들을 기리는 추모식을 열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네, 희생이 된 군인들은 인질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최대한 총을 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번 일을 보면서 위험 지역에 가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비난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한주 기자입니다. 구출 작전 도중 숨진 군인은 33살 세드리크 드 피에르퐁 상사와 28살 알랭 베르통 셀로 상사입니다. 두 사람 모두 프랑스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위베르 특공대의 베테랑들입니다. 프랑스 언론은 이들이 무장 세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근접 사격을 받고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200m 밖에서 무장 세력의 위치를 미리 파악했지만 인질 안전을 우려해 총을 쏘지 않고 몸을 던졌다는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희생에 대한 애도와 함께 인질들을 향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질들이 프랑스 정부가 적색 경보를 통해 여행 금지 구역으로 정한 곳에서 납치됐기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무모한 관광객들을 구하다 영웅들이 희생됐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함께 구조된 한국인 여성 역시 우리 정부가 여행 자제 지역으로 설정한 부르키나파소 남부에서 납치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부르키나파소 전역을 철수권고 지역으로 지정했다. 2015년 북부 4개 주 지역을 제외하고 여행 자제 지역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네, 그런데 인질 납치 사건이 있었던 이 부르키나파소에서 이번에는 가톨릭 교회가 공격을 받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십 명 괴한들의 총격으로 미사를 보던 6명이 숨졌습니다. 조민준 기자의 보도까지 보시고 전문가와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부르키나파소 북부 바블로 지역 가톨릭 교회에서 무장 괴한들의 총격으로 신부와 신도 등 6명이 숨졌습니다. 교회에선 미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약 20명의 무장 남성이 신도들을 둘러싸고 6명을 총으로 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총격 이후 교회와 인근 상점들을 불태운 뒤 차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는 단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지 언론들은 이번 공격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특징을 띠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최근 이슬람 성전주의자 지하디스트 무장 세력의 공격이 잦아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엔 부르키나파소 북부 한 개신교 교회에서 무장괴한이 총기를 난사해 목사 등 6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지난 10일 인질로 억류돼 있던 한국인과 미국인, 프랑스인 2명 등 4명이 구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군인 2명이 숨졌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여행 금지 구역으로, 우리 정부는 여행 자제 지역으로 지정한 위험 지역인데 무단으로 여행하다가 벌어진 참극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사건을 짚어보기 전에 먼저 납치가 일어난 이 서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 어떤 지역인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하라 사막 그 남쪽에 있는 굉장히 이제 그 좀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인데 우리가 그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샘 모치리의 나라 가나, 그 가나는 이제 비교적 안전한 나라인데요. 가나 그리고 축구 잘하는 토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식민지로 옛날에 뭐 다호메이라는 나라로 알려졌는데 국명을 베냉으로 바꾼 베냉 공화국 그 사이에 있는, 그리고 북쪽에는 말리라고 이제 아주 그 큰 나라죠.
니제르 강이 흐르고 네. 강변에 있는 말리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아주 작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제 관광으로 관심 받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네. 이 나라 동쪽에 아를리라는 그 아주 유명한 그 사파리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사파리 지역은 그냥 사파리, 사막, 산, 숲 이런 게 어우러져 가지고 굉장히 경치가 좋고 그리고 이제 멸종위기 동물이 많아가지고 유네스코에서 자연유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 때문에 일부 관광객이 가는데 네. 테러리즘이 여기까지 지금 가 있는 거죠. 최근에 그 치안이 아주 불안해서 관련 사건들이 몇몇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 외국인들이 가끔 납치당하는 지역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지역에 있는 이슬람 그 무장 단체들이 IS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 이 지역 전체를 통합해서 옛날 13세기부터 한 16세기까지 말리 제국이라고 이슬람 그 샤리아 이슬람 율법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다시 만들자. IS는 이제 옛날 칼리프 제국을 다시 만들자고 주장하는데 그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걸 만들자며 여기저기 이제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년에 500명 정도가 지금 사망할 정도로 네. 무차별 지금 뭐 폭력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 위험도가 높아지는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위험한 곳을 왜 한국인 여성 40대 장모 씨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갔을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 상황 아닙니까? 뭐 일부에서는 혹시 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선교를 목적으로 간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일단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 명이 뭐 종교적인 목적으로 가기는 힘들고요. 네. 어떤 오지 탐험, 험지 탐험, 그리고 이제 또 비경을 유행함으로 해서 본인이 어떤 뭐 경험을 하고 이걸 이제 뭐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도 있고 혹은 자기만의 추억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딴 사람이 가지 못한 그런 곳에 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관심사고요. 한국인의 여행 지역이 이전에 유명한 그 지역보다도 지역이 치중됐다면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나만의 그 장소를 찾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하필 지금 이렇게 이제 테러리즘에 휩쓸린 지역으로 가게 됐는지는 좀 뭐 이유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들을 납치한 조직으로 지금 지목된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이슬람 무장 단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단체는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에 어떤 이슬람 율법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여러 무장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직이 프랑스 국민을 납치했기 때문에 이번에 프랑스가 이제 그 꼬만도 위베르라는 특수부대 대테러 임무 그리고 이제 그 인질 구출 이런 작전을 하는 아주 그 위험한 임무를 도맡아서 하는 부대인데요. 네. 이 부대를 투입을 했는데 하필 미국인과 한국인도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에 어떤 정보가 없이 프랑스인 자국 국민을 이제 구출하려고 갔는데 거기에 이제 외국인인 한국인이 발견된 거죠. 그만큼 이 지역 전체에 이제 정보가 부족하고 어떤 뭐 네트워크라든지 정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그 위험하고 힘든 지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모르고 있었고 공관에서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진 것을 모를 수 있느냐, 알았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역에서 이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옛날 이제 프랑스 식민지 지역이니까요. 군대를 주둔하고 현지군과 협력을 하고 있는 프랑스 군도 모르고 작전에 이제 나섰을 정도니까 이런 험지라든지 오지를 이행하는 한 명의 신원을 알기는 힘들죠.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주 그 남들과 떨어진 이런 이제 그 오지 여행을 하겠다는 사람이 공간에 신고를 하고 갈 리도 없고 그걸 가지고 그리고 이제 통신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요즘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로 인스타그램으로 올려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추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걸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 지역은 우리 공간이 없습니다. 아마 그 가나에서 겸임으로 뭐 그 담당을 할 텐데 그 넓은 지역을 그 공간에서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런 이제 어떤 그 맹점 지역에서 맹점 여행자가 이번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셈이죠. 네.
그 인질로 잡혔다가 이제 무사히 풀려나서 돌아온 건 정말 다행인데 지금 또 이제 뜨겁게 나오고 있는 얘기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제 정부가 가지 말라고 경고를 한 곳에 갔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프랑스 군인 2명이 희생이 됐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프랑스에서는 그 접경 지역에 특히 이제 이 유명한 국립공원에 있는 곳이 접경 지역입니다. 이곳에 이슬람 무장 세력, 극단주의 세력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여행을 사실상 금지했는데 우리에게는 이 지역이 그냥 그 여행을 자제하는 지역입니다. 가급적 가지 말라. 그 여행 자제 지역에는 벨기에 브뤼셀하고 그리고 뭐 스페인 바르셀로나 같은 인기 관광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곳에 테러가 났기 때문에 네. 큰 폭발로 많은 사람이 희생된 지역이라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거죠. 중국 같으면은 티베트하고 신장 위구르가 우리한테는 여행 자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한국인에게 좀 인기 관광 지역이거든요. 지금 중국의 큰 도시, 동부 해안 도시를 가는 데서 떠나가지고 서부 오지로 가는 그런 여행이 갈수록 발달하고 있는데 과연 자제하라고 얘기만 하고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네. 더 답답한 게 여행 금지 구역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행 금지 구역은 아프가니스탄, 이란, 예멘, 소말리아 이런 지역인데요. 시리아도 있고요. 내전 중인. 그런데 가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합리적이겠죠. 그런데 기업인들은 갑니다. 왜? 외교부로부터 특별 여행 허가를 받으면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방탄차를 동원해야 되고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데 언론인이라든지 일반 사람은 갈 수가 없게 하고 그런 조건을 맞추려면 돈이 많은 기업인밖에는 갈 수가 없죠. 이런 문제부터 해가지고 국민 보호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여행 관련해서 이제 어떤 정보 이런 거에 대해서 21세기 정보 시대에 맞는 무슨 체계를 특별히 좀 지금부터 한번 공리를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앞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인질 구출 작전이 진행된 지 이틀 만에 부르키나파소에서 또 한 가톨릭 교회가 습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총격전이 벌어졌고 신부와 신도 등 6명이 숨졌는데 이게 혹시 프랑스군의 인질 구출 작전과 연관이 돼 있거나 보복성의 어떤 테러일 가능성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관련도 있고 수시로 이쪽 지역은 서구 교육이 자기네들 전통 이슬람 사회를 망친다 그래서 특히 교육하는 학교 그리고 이제 학교가 딸린 가톨릭 교회 이런 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모터사이클을 탄 무장 교환이 와서 총기를 난사하고 사라졌는데 그때 이제 사제를 포함해서 6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건이거든요. 보면은 충분히 연관관계를 볼 수 있죠.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다른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 삼척에 있는 응봉산은 멸종 위기종인 사냥이 많이 발견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삼척시가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이곳에 생태 탐방로를 만들었습니다. 네, 생태계를 훼손하는 생태 탐방로라며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끼 2마리가 장난을 치더니 어미에게 뛰어가 머리를 비빕니다. 속과동물 조상의 특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멸종위기종 사냥입니다. 사냥 모습이 포착된 강원도 삼척의 응봉산은 야생 사냥의 최대 서식지 중 하나입니다. 숲이 우거지고 바위도 많아 사람 손을 덜 탄 까닭에 담비나 삭 등 다른 멸종위기종도 많은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삼척시가 지난해 6월 응봉산에 탐방로를 만들었습니다. 환경부는 여기에 8억 원의 비용을 댔습니다. 사냥 주서식지에서 200m 거리에 쇠말뚝이 박히고 철제 데크가 세워졌는데 사냥이 자주 지나다니는 길목이라 데크에서 배설물이 발견된 정도입니다. 오는 15일부터 탐방로를 개방하는데 5월부터 7월까지는 사냥이 새끼를 낳는 예민한 시기입니다. 다른 보호구역과 달리 응봉산 탐방로에는 방문객 수를 제한하는 조치도 없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서식지를 버리거나 회피하게 되면 그것이 서식지의 단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삼척시는 이곳이 평소 산악사고가 잦은 지역이라 주민 의견을 들어 탐방로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약제나 인원 제한 여부는 내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류현진이 지난 경기 완봉에 이어 이번엔 8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며 시즌 5승을 달성했습니다. 류현진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해
8이닝 동안 워싱턴 내셔널스의 타선을 1안타 무득점으로 막았습니다. 삼진은 9개를 기록했습니다. 8회 1사까지 노히트 행진을 벌이던 류현진은 좌타자 헤라르도 파라에게 윈바운드로 펜스를 넘어가는 2루타를 맞고 아쉽게 노히트 노런 달성을 놓쳤습니다. 강성훈이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 진출 7년 만에 생애 첫 승을 거뒀습니다. 강성훈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미국 텍사스에서 열린 PGA 투어 AT&T 바이런 넬슨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 3개, 버디 7개를 잡아 4언더파 67타를 쳤습니다. 최종 합계 23언더파 261타를 기록한 강성훈은 공동 2위 그룹의 추격을 3타 차로 뿌리치고 정상에 섰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끄는 맨체스터 시티가 영국 프리미어리그 2연패에 성공했습니다. 맨시티는 어젯밤 열린 브라이튼과의 38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4대1로 크게 이겼습니다. 승점 98점을 기록해 승점 97점의 리버풀을 1점 차로 꺾고 우승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결장한 토트넘은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2대2로 비기며 리그 4위를 유지해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프로축구 울산현대가 전북현대를 꺾고 한 달 만에 선두를 탈환했습니다. 울산은 어제 울산 문수구장에서 열린 전북과의 홈경기에서 후반 16분 터진 김인성의 선제골과 후반 추가 시간 김보경의 페널티킥 결승골을 앞세워 2대1로 이겼습니다. 울산은 승점 23으로 전북과 FC 서울을 2, 3위로 끌어내리고 1위로 올랐습니다. 오늘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집니다. 어제보다는 기온이 낮겠지만 낮 동안 평년 수준을 3, 4도 정도 웃돌겠는데요. 강한 자외선과 높은 오존 농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중서부와 일부 영남 지방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중북부 지역에 비가 조금 예상되는데요. 일부 지역은 빗방울 정도로 아주 약하게 내리겠습니다. 양이 적어서 건조특보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상에서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오늘 오전까지 강원 산간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과 춘천이 25도, 대구 27도, 전주와 광주는 28도까지 오르겠고요. 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북한은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어서 2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제주와 남해안에 아침에 비 소식이 있고요. 경북 지역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기온은 조금씩 더 오르면서 더위가 강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해드립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두 번 다시 북한의 핵 파일을 열어볼 필요가 없도록 분명히 하는데 대북 외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일 밤 캘리포니아주 한 행사에 참석해 전임 정부 시절에 있었던 비핵화 협상은 실패로 이어졌다며 꺼낸 발언입니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은 미국 CBS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이 결코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경북 구미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잘못된 패스트트랙을 철회할 것도 주장했는데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구미에서 열면서 국회 정상화를 논의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간의 오늘 회동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어제 검찰에 두 번째 소환돼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 여성 등이 납치됐다 풀려난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이번에는 가톨릭 교회를 무장괴한들이 공격하는 테러 사건이 일어나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역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벌인 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